오늘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유정민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논문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시기 전에 한국은행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학위하신 다음에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부교수로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정민 교수님 발표 제목을 원래 손양훈 교수께서 지난번에 우리 홋카이도 같이 갔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워낙 답답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가지고 무슨 전력을 암호화폐로 보관하냐, 이게 뭔 소리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고리타분하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에요,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를 한 적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해외 자원 개발하는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야 에너지 안보가 되는 거 아니냐, 갖고 들어왔다가 나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밸류지 물질 자체가 아니거든요. 지금 SK-E&S, 지금 이노베이션인데 SK-E&S가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데서 셰일가스 전에서 사서 그다음에 프리포트에서 액화시켜서 팔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가스가 자기네 가스정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값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것도 꼭 우리나라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데 팔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밸류지 아주 무식한 어떤 물질적인 흐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기도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전에서 PPA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밸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의 사고 개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발표 같습니다. 출력 제한 전력의 가치와 암호화폐 체결을 통한 개통 유연성 확보, 제목으로 유정민 교수님 발표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정민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제가 보통 이제 배출권하고 RPS 이런 거 정말 주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쪽 분야는 사실 이제 처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워낙 이제 컬테일되는 그런 전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워낙 또 암호화폐가 또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이제 정현재 교수님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DR에도 참여하게 되는, 저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DR 오히려 기저부하 쪽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방금 이렇게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들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채굴 회사를 갖다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17%까지 찍었었는데 상장하자마자 그게 이제 회사 이름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었고, 그 회사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트럼프 두 아들이 이제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회사 이름이 뭐냐면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였어요.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인데 캐나다 업체를 합병하고 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상장을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암호화폐 수도가 될 거다,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띄우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띄워지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 이제 DR 차원에서 저는 이제 논문을 갖다 이제 연구를 갖다 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거,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수익성이 있는 건지를 갖다 본 거고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민원을 갖다 토대로 해서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이거 그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게 어떻게 암호화폐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이제 채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채굴하듯이 이제 그런 건데 암호화폐 같은 게 보면 이게 네트워크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달 같은 걸 갖다 이제 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이 이제 그걸 갖다 일을 갖다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채굴이거든요. 마치 이제 뭐 우리 배주권에서 이제 옵셋하고 약간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채굴을 갖다 하는 것 갖다 기반으로 근데 그 채굴에 있어서 그 연산 과정에서 그런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컨테인된 그런 출력 제한된 그런 전력을 갖다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생각되고 있고, 기존에는 그런 뭐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제도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에너지 하면 이제 보통 우리 그 플레어링, 우리 그 석유나 이제 그런 거 갖다 채굴을 이제 뽑아낼 때 그런 필요 없는 가스 같은 것들 태워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메탄이나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제 기화함으로써 온실가스라든지 그런 것 안전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의 이제 목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무가치한 에너지, 그러니까 그 새어나오는 그런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강제로 퇴거시키는 그런 방식. 그런 재생에너지에서도 이제 뭐 태양광이 너무 많이 이제 돌고 있다. 그럼 그걸 그냥 컬테일해 버리기 때문에 한기 시장 가치가 이제 제로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거 갖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이제 좀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가치화할 수 있느냐. 가치화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연부화 차원에서 불용 에너지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편익을 동시에 창출한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프레어링 같은 경우는 환경적 편익을 갖다 창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크루소 에너지가 콜로라도에서 하는 거고, 다코타에서도 그렇고, 엑슨 모바일에서 이미 프레어 가스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해서 발전된 전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채굴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텍사스에서 출력 제한되는 에너지를 갖다 기초로 해서 채굴기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는 이미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 우리가 에너지가 이제 컬티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그런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가장 그동안 많이 써왔던 방식은 ESS 통해 갖고 이걸 저장하자라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장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그 초기 그 이제 투자 시설 비용입니다. 그 이제 비용 자체가 중대형 뭐 리튬 배터리 에너지 비용 뭐 하면은 뭐 킬로와트당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카펙스 비용이 이제 $150 이상이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특정 이상 시간으로 용량을 갖다 확대할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이제 급속히 이제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과연 이제 컬티에 될 만한 에너지를 다 모두 ESS로 모두 다 저장을 해갖고 그만큼 이렇게 우리 IPS에서도 그렇지만 ESS를 갖다 일단 달면은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IPS에서도 가중치를 갖다 뭐 예전에는 막 5배까지 주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자 비용에서 굉장히 큰 이제 불이익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이런 암호화폐 채굴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꼭 다르게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력 제한과 같은 그런 좀 과잉 문제를 갖다 ESS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기보다 이제 현장 부하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수소, 뭐 전에 뭐 열저장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이제 암호화폐 채굴 같은 것들이 있고, 부족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양수나 뭐 수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요.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는 이제 예비력을 갖다 확 높여갖고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장주기 저장 방식으로 양수 같은 걸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렇게 하루하루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게 바로 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미 뭐 과거에 뭐 이제 해외에서는 많은 이제 연구도 이루어졌고 이제 사례도 많은 상황입니다. 뭐 메릿가스라든지 이미 뭐 어떻게 이제 전력 시장에 채굴 보화가 참여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수요 반응 자원으로서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로 실제로 그게 확정 이제 순이익이 난다는 게 이미 나온 바가 있었고요. 주파수 안정화에도 기여가 된다. 발전 사업자 현금 흐름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채굴을 통한 그런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CO2 온실가스에 대한 가축 측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산업단지 에너지 관리 체계 암호화폐 채굴을 포함시켜 그런 전력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된 이제 2페이지짜리 되게 간단한 이제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업자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 했고요. 아까 전인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사례가 바로 텍사스의 이제 Electron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예. 그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는 이런 채굴 부하를 갖다 공식 수요 반응 자원, DR 자원으로서 이제 분류를 하고 이거에 갖다 보조 서비스로서 계약을 갖다 채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채굴 단지가 이제 운영 중이고, 여기서 이제 채굴 단지 같은 게 보통 이제 송전 혼잡 전력에서 풍력이나 그런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갖다 흡수하는 그런 바이어 오브 레스트 리소트. 우리 보통 이제 중앙은행을 렌더 오브 라스트 리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유동성 위기가 날 때 중앙은행이 이제 자금 갖다 쏴주니까. 이제 채굴 단지가 이제 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바이어 최종 단계에서의 그런 바이어가 돼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반응 자원으로서 채굴이 되었고요. 아이슬란드에서도 이제 거기에 지열이 워낙 유명하니까 지열, 수력 자원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수요를 초과하는 시간대에 non-guaranteed power. 그러니까 non-guaranteed power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한 개의 그런 수익이 이제 제로가 된 상태에서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제 채굴업체한테 이걸 다 저가 혹은 무상으로 그냥 줍니다. 전력을 그냥 주는데 non-guaranteed. 그러니까 만약에 지열이나 수력 만약에 부족해진다든지 국내 수요가 더 초과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공급을 갖다 바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non-guaranteed power라는 그런 제도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거기는 이미 그 비트코인을 갖다 이제 법정 화폐로 이제 승격을 시키고 거의 구분을 갖다 거의 비트코인을 거의 거의 실은 그런 약간 그 미친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실제로 이제 운영 중입니다. 저도 2017년에 저도 한국은행 그런 그 외환 보유고 자산을 갖다 비트코인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다 무시하다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그런 기존에 이제 워낙 이제 수력이 이제 충분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와 채굴업체를 갖다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산업별로 워낙 전력의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고전력 채굴 그런 단지들의 신규 설립을 갖다 일시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갖다 마련한 바 있고, 프랑스에서는 좀 더 특이하게 원자력, 여름에 원자력 발전에서 발전하는 그런 전력을 갖다 잉여 전력을 갖다 이제 이런 채굴에 활용하는 그런 시범 법안이 2005년에 발의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4월달에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가 된 그런 첫 사례가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력 제한 문제의 그런 대안으로서 암호화폐 채굴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고, 사실 그 채굴을 갖다 한다, 이제 암호화폐를 갖다 채굴한다, 이게 보통 비트코인에서 대부분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POW 방식 이거 말고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른 건데 이제 그런 다른 암호화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기 잡아먹지 않는 지분 증명 방식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의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있어 이용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으로 이제 제가 분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내적 맥락에서 이제 경제성을 정량적으로 좀 약간 비교를 갖다 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의 시기를 갖다 활용했고, 사업자들이 만약에 컬테일 당할 경우에 이제 손해 보는 거는 S&P 플러스 REC 이제 고정계약 단가라든지 현물 시장이라든지 그게 이제 기회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히 그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REC의 가중치는 그냥 1.0으로만 그냥 뒀고요. 뭐 더 높으면은 뭐 당연히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 아래 부분은 그 이제 채굴의 그런 경제성에 대한 거는 뭐 너무 암호화폐적인 거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보통 해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연산력이 하루 동안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기대 수익을 갖다 얘기해서 그런 해시 가격, 그래서 어떤 채굴의 연산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전력 소비량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퉁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어떤 개수가 이제 곱해지지만 그렇게 이제 해시 가격이 이제 어떠한 특정 전력 가격이 이제 전력이 이제 투입이 됐을 때 얼마큼의 기대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갖다 하는데 이 해시 가격은 이제 자 어디서부터 설명을 보시지만 이제 블록 보상량이고 혹시 비트코인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제 채굴을 갖다 하는 분들 이제 채굴업자들 입장에서 그 자기네들 연산력을 갖다 이제 들였을 때 얼만큼의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 주어지느냐 이게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매 4년마다 이게 반씩 줄어듭니다. 반감기가. 그래서 지금은 한 반감기가 한 몇 번, 한 4번, 5번 정도 이제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블록 보상량, 그 비트코인의 개수가 반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 그 이제 주어지는 그 퀀티티, 블록 보상량 곱하기 비트코인 가격에 또 이제 채굴업자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혹은 그 채굴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GPU 같은 거 성능이 좋아지면 질수록 네트워크 난이도, 그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해시레이트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 해킹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반면에 이제 채굴 자체는 이제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 반영을 하고 이제 그게 바로 요 해시 프라이스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가격을 갖다 제가 이제 추정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예 맞습니다. 말하는 네트워크는 전력 네트워크가 아니라 통신.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의 개의 그 네트워크입니다. 네, 전력 네트워크는 관계가 없고요. 네 그래서 블록 보상량이 클수록 비트 가격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난이도가 또 높을수록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끝까지 오르겠어? 이거 버블 아니야? 튤립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면 요 시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해시 프라이스가 이제 요 다음에 그래프 보면 이제 해시 프라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 전력에 따라서 어떤 특정 에너지 소모에 따라서 점점 이제 낮아지긴 하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곱해진 수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해시 프라이스는 낮아집니다. 왜냐면 해시 프라이스가 2022년 들어서 2020년에 반감기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4년에 반감기가 한 차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해시 프라이스가 이제 그 전력 투입량당 벌어들이게 되는 그런 그 수익이 이제 반토막 나게 됩니다. 여기로 보면 이제 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한 그런 반감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게 오르지 않으면 반감기 때문에 이 해시 프라이스 가격이 전력 가격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요 네트워크가 그 이제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블록 보상량은 점점점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면 이제 작동이 되지? 그러면은 요 비트코인의 전송을 갖다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채굴업자들이 그걸 갖다 이제 그만큼은 더 이제 뭐 GPU도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애초에 올라야지 그거 자체가 이제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안 써갖고 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다음에 그러한 구조를 갖다 띄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프라이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보통 이제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크게 한번 버블이 생겼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가라앉으면서 해시 프라이스도 이제 가라앉게 되고 또 이제 반감기에 또 다가올 때마다 그럼 반감기에 다가오면 블록 이제 생산량이 반으로 줄겠구나.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해시 프라이스도 오르다가 또 반감기가 이제 또 그냥 달성이 되면은 이제 또 이제 그게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은 2025년은 이제 사이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제 해당이 돼 있고요. 요 이제 그래프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해시 프라이스가 이제 전력 연산마다 이제 발생하는 게 수익이니까 전력의 이제 투입에 따른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요 마이닝 레비뉴 그 메가와트 퍼 아워를 갖다 이제 달러 가격으로 이제 계산을 갖다 이제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채굴 단가는 매월 말일 기준 데이터니까 말일 기준으로 이제 총 수익이고요. 그게 이제 요 이제 짙은 색의 요걸로 이제 채굴 단가가 되겠습니다. 저 특정한 그런 개수인데, 저 특정한 개수도 제가 지금 가정을 한 거긴 한데, 요 개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점점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이제 GPU를 갖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개수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사업자들이 그 이제 GPU를 갖다 바꾸는 걸 제가 계속 트래킹하고 수도 없고, 그거는 나와 있는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가장 최근에 그런 마이닝 그런 머신을 갖다 해서 그 기술을 갖다 제가 따온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해시 가격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24시간을 갖다 나눠준 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굴 단가가 보면 이제 하락은 하는데, 이 브라운입니다. 여기 브라운이고 그리고 맨 아래가 뭐냐면 S&P 플러스 R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가 이제 한 200 지금 200달러 USD 기준이니까 지금 REC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 하나요? 한 7만 원? 8만 원? 예. 그리고 S&P 한 킬로와트당 한 120 정도 잡고 해서 이제 지금은 한 134달러? 네, 지금 최근 기준으로 이제 S&P 플러스 REC가 있고, 그 이제 사업자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S&P 플러스 REC와 이제 마이닝 그 수익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실 같은 그림입니다. 그 이제 이 두 개를 갖다 비교했을 때 이제 1이 이제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이제 상대적인 그런 비트코인 채굴의 상대적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보는 걸 갖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메가와트당 수익은 전력 저장 없이도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갖다 채굴로 사용했을 때 그런 가치 저장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출력 제한을 갖다 당했을 때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용 S&P 플러스 REC를 갖다 상당 부분 보시다시피 1 이하로 내려갔을 때 거의 없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이 과거 같은 경우는 더 없었죠. 근데 아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아마 반감기가 다가올수록 다시 이제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몇 년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이제 강력한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채굴기가 이제 컬테일 된다 하더라도, 그래? 그럼 나는 그럼 암호화폐를 갖다 채굴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인조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출력 제한을 갖다 이제 할 경우에는 우선 출력 제한 너희가 해라.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의하면 해라라고 했을 때는 요 이제 16-2-3 요 거기서는 이제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심지어 내부 부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소비를 하더라도 이걸 이제 이거 이제 출력 제한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개통 접속점 이전의 전체 전력을 갖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거는 너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망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자가 소비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동 차원에서는 단순한 지시 불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계좌유상으로는 수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급업자, 발전 사업자로서의 그런 기준과 그다음에 자가 소비하는 그런 자가 소비형 재생 소비라는 게 법적 지위가 이제 틀리다 보니까 껐다 켰다가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용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가 바로 자가용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껐다 켰다 이제 스위치만 되는 게 아니라 사업상 그런 성격이 이제 변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행 규칙에 따라서 그런 변경 허가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키는 것도 역시 다시 이제 사업자로서 허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이제 규칙상으로 이제 현재상으로는 이제 제도적 제약이 있는 상태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암호화폐를 갖다 현금화하면은 이젠 더 이상 발전 사업자라든지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그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실명 개조 확보, 자금 세탁 방지 별별 이상한 그런 또 이제 암호화폐 이제 거래를 갖다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규제가 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또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갖다 이제 많이 채굴을 하던 분들은 모두 음성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지, 임야, 축사 같은 비도시 지역으로 되는데 채굴장 같은 경우는 다시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추가적인 규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재생에너지 부지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컴퓨터들 이렇게 쫙 달아놓고 냉각장치 달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제 제대로 할 경우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서 제대로 안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농업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료가 그렇게 또 싸진 않습니다. 타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 전기를 몰래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제 연구실에 이렇게 몰래 꽂아놓고 학교가 지불하니까 회사에서 지불하게 이제 몰래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과거에 그렇게 아까 해시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가능했다는 일이지 지금은 그냥 회사에다 같이 연구실에 달아놓으면 괜찮겠네요. 예. 그럼 그거는 GPU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개 달아놨고 예, 저희 학교는 수시로 지금 다 따봐갖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규정 같은 게 이제 좀 바뀌면은 충분히 이게 유연부하로서 이제 일단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당장은 이제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형 처분 업체의 그런 유연부하 자원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텍사스에서 채굴업자들은 그걸 항상 그 디폴트로 계속 돌리다가 DR 자원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돌리다가 전기가 부족해라고 하면 그걸 꺼요. 그러면 그 DR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그 텍사스 채굴업체는 DR 크레딧 수입이 더 많았었어요. 채굴 수입보다 더 많아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유연부하 요인으로서 이제 제도권에 포함되었다는 데서 커다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전력 소비와 함께 비트코인을 하는데 DR 신호 시에는 이거다. 2003년에는 DR 수입이 더 컸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에서 제가 앞에서 간단한 이제 그 시계를 보여드린 거는 경제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성은 충분히 됐고 사실 이제 채굴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고 물론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캠펙스 비용이 GPU가 이제 더 높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스트림상으로는 이제 운영 비용 자체는 훨씬 더 채굴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허, 그런 입지 규제 이런 것들만 이제 해소되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다음에 ESS 중심 전략보다 이렇게 채굴이라든지 다른 식의 가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수요 자원을 갖다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 사업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끝 무렵에 전 전기위원장이셨던 우리 강 교수님께서 너털 웃음을 지으신 것 같은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좀. 아니 채굴을 DR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기를 쓰는 자원으로 쓸 수 있지만은 항상 상시부하고 쓰다가 DR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데서 모르겠고요. 한때 우리 2011년에 전기만 모장을 알릴 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전기로 철강 회사들이 DR로 돈 더 벌었다는 그 생각이 나. 돈 더 벌지는 못해 상당히 돈을 벌었다는 그 생각이 나서 저작산업 기반 기금의 거의 3분의 1을 철강회사 DR 수입으로 다 잡아갔었던 기억이 나서 웃었습니다. 이게 DR 자원으로 쓰고 좋겠네요. 예, 오이김 선달 같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생각이어서 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제가 든 생각은요. 우리가 수소
수소 자원을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딜리버리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수소를 뭐 가져온다거나 할 때 이거를 액화시켜서 그거를 뭐 일본의 가와사키에서 실험을 했는데 중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액화해서 가져오고 여기서 그 짓을 할 게 아니라 현지에서 수소 가지고 비트코인 만들어서 밸류 저장하고 밸류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그거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밸류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물이 올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중요한 거지 물질적 가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소 딜리버리도 여러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수소의 그 단가가 그걸로 인한 발전 단가만 충분히 그렇게 수소의 가장 큰 취약점이 딜리버리거든요. 딜리버리를 그냥 와이어로 그냥 밸류로 오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으로 오면 되는 거고 그 돈 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 컨셉. 자, 조홍정 교수님. 혹시 이거 LG 엔솔에 가서 발표해 보셨어요? 아니, 처음 LG 엔솔. LG 엔솔이 아마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배터리 업체들하고 아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이걸 듣는 순간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 엄청 비싸죠. 사실은 배터리가 있다고 해도 이게 부하를 맞추는 데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뭐 이건 이미 알려진 최고 방법인데 결국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나중에 방전하는 과정에 전기가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그럼 이렇게 이제 이하 전기를 써버리면 결국 다른 발전기를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업자들이 이걸 엄청 반대할 거야. 왜냐면 배터리가 있어서 방전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을 가지고 재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써버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재생하시는 분하고 배터리 업체하고 죽기 살기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돌파할 수 있냐 제도적인 것보다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수소는 사실 발전용에 사용하려고 수소를 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수소는 산업용하고 수송용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탄소 중립이 필요 없다면 수소는 필요 없어요. 사실 탄소 중립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용도로 쓰는 정도는 또 아니에요. 사실 수소 같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이동이나 저장으로 수소를 생각하시면 탄소 중립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소의 가치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략 상대가 누구냐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구는 그 전략 상대들이 얼마나 반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텍사스 같은 데 워낙 재생에너지가 넘쳐나고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는 자구책으로 이 채굴 업체들하고 손을 잡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해보려고 좀 학교적으로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비싸져서 할 필요가 없어졌고 컴퓨터 비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LG나 저 이런 데서 발표하지 마시죠. 잘못하다가는 밤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 듣겠습니다. 자, 또 아주 재밌는 컨셉인데. 자, 질문 컨셉. 이거 논문 쓰셨어요? 논문으로? 아예 뭐 간단하게 뭐 하는 식. 아, 논문으로 이제 임 교수님. 뭐 정준 교수가 말씀하시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수소 관련해서 좀 전적으로 수소하고는 또 다른 얘기. 근데 그 저는 걱정되는 게 오늘 정현진 교수가 얘기한 거 지금 전부 다 수요 쪽 수요를 계속 더 올리는 쪽에만 계속 이슈가 되니까 그것도 진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력산업 여기서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다. 탄소 중립을 가는 과정도 없고 거기다 자이트 센터 올리지 이제 또 채굴 업자까지 들어오지.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뭔가 얘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정말 커트를 될 때만 이게 뭔가 작동할 수 있는 뭔가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그냥 평상시에서 취업을 하다가 필요할 때 DR장으로 쓴다?
그 개념으로 이걸 접근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뭐이 전력가격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요거를 조금 전망을 통해 가지고 좀 해보면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난 그게 더 오히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을 갖다 예상하라는 말씀하고 그거는 그러면 굉장히 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년 주기에 이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것도 조금 가능성이 여기 또 여기 에너지 경제연구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에너지 수요와 공급 수급 차원에서 말씀을 걱정이 되시고 충분히 우려가 되고, 다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자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운영하는 사업자 관점에서 보시고 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게 가장 보이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캐시하고 달라가지고 또랑 화폐랑 달라서. 그거 어떻게 에너지를 연결되니까 아주 진짜 참 머리가 복잡하네요. 자, 또 질문. 자, 그럼 오늘은 오늘 또 이정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아주 참 컨택트하게 잘 해주셔서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정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하기 때문에 제 예고를 미리 안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배출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포스리의 안윤기 상무께서 배출권에 대해서 두 번 발표를 하고 이 자리입니다. 똑같이 다음 주에 이 자리니까 다음 주 배출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바로 공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때문에 일부러 공고를 안 드렸는데 바로 공고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이 자리에 이상준 교수님하고 포스리의 안윤기 교수님께서 배출권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